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듀얼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듀얼 카메라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일단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필요하신 이제 스타디하기에 좋은 웹사이트랑 그 다음에 판서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뒤에? 목소리는 좀 더 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싱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대부분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서 뭐 MTF니 뭐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렌즈 디스토션 커렉션 같은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건데, 듀얼 카메라는 사실은 그거는 이미 다 돼 있다고 보고, 다만 나중에 이제 그 두 개의 카메라에 두 개의 카메라가 얼만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싱글 카메라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의 그 파라미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린식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인트린식 파라메타라는 게 있고 익스트린식 파라메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트린식 파라메타는 뭐냐 하면 그 싱글 카메라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카메라 성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센서의 성능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광학계의, 그러니까 그 모듈의 특성인데 매트릭스로 하나는 매트릭스, 하나는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fx, fy 이게 뭐 되게 뭐 수식으로 나타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이제 그 카메라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디스토션 코에피션트, 요게 뭐 K1X의 5승 4승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여기에 각각의 이제 개수가 K1부터 K5, 요즘은 근래에 들어와서는 K6, K8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개수가 정해지고요. 요거는 뭐냐면 fx, fy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컬 랭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dx, dy는 렌즈의 광축과 센서의 디센터,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디스토션 코에피션트는 그 렌즈에서 발생하는 디스토션 그 각각 코에피션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포컬 랭스랑 그 디센터랑 저 그 디스토션 코에피션트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어떤 피사체와 센서와의 그 어떤 피사체가 센서에 어디에 맺히는지 그거를 적어 가지고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계산해 낼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 자체로 중요한 것보다는 듀얼에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런 코에피션트고, 그 다음에 익스트린식 코에피션트는 뭐냐면 그 외부에 있는 피사체와 그 카메라의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몇 도의 각도로 그 피사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사체랑 이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내는 게 이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고요. 그 사이트는 여기 보면은 이제는 되게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 다크 프로그래머라는 그 사람이 영상 처리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나중에 이해를 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내부 파라미터는 이게 이제 내부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외부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게 인트린식이고 요게 익스트린식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피놀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별거는 아니고요.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카메라의 그런 어떤 그 특성을 측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스큐 CX라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인트리식 파라미터 중에 하나고요. 요게 로테이션 익스트리식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막 수식이 되게 복잡한데 사실은 생각보다 요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표계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점이 센서에 맺히는 위치를 요거를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듀얼 카메라의 그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듀얼 카메라의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트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에는 상당히 잘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부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거리, 포컬 랭스, 그 다음에 주점, 프린시펄 포인트, 이게 디센터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 개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잘 안 씁니다.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뭐 초점거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카메라에서 어떤 렌즈가 가지는 이미지 센서까지의 그 초점거리,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점은 그 광축이 그 센서에 어디에 맺히는지, 사실은 원래는 센서에 딱 정 가운데 맺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렌즈를 센서에 조립을 하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를 적어 갖고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비대칭 계수는 사실은 뭐 이거 복잡한데 요즘은 정방형 픽셀이라, 그러니까 정방형 픽셀이라는 게 뭐냐면 픽셀 자체가 정사각형이라서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외부 파라미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듀얼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외부 파라미터랑 여기 보시는 주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그러니까 카메라 내부 외부 파라미터인데, 그거를 여기서 피놀 카메라는 왜 나오냐면, 우리가 렌즈는 아시다시피 빛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피사체를 보더라도 그 하나가 렌즈의 전면에 다 통과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거리가 포컬 랭스가 여기가 초점이 딱 맞는 데다, 그러면 요 점은 그냥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굴절돼서 들어오고 여기서 굴절돼서 들어오고, 이게 다 각각 방향별로 이렇게 다 굴절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초점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맺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도저히 뭔가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 피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랑은 초점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포컬 랭스거든요. 요게 포컬 랭스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맺히는 거는 통과를 해서 초점이 맞는 경우 여기에 맺힌다. 여기서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이고요. 대부분 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 센서에서 그 PDAF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PDAF에서는 바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점이 안 맞는 데에서는 왼쪽에서 들어오는 상이 맺히는 거랑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상이 맺히는 거랑 달라요. 같은 카메라인데도 한쪽은, 왜냐하면 PD 픽셀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가려버리게 되거든요. 한쪽을 가려버리면 이쪽은 오른쪽에서만 들어오는 빛을 받고, 어떤 바로 옆에 있는 그 센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대면을 가리게 됩니다.
반대면을 가리면 여기는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고, 그래서 두 개의 위상차를 가지고 뭐 센스 측이 그 거리를 구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피놀 카메라 모델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주로 그 여기 차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 듀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모든 캘리브레이션은 사실은 이런 형태의 차트 가지고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체스보드 차트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 각각 그 검은 사각형들이 만나는 점들을 프로그램이 찾아가지고 이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어떤 그 인트리식 파라메터를 갖고 익스트리식 파라메터를 갖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사실은 듀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도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듀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물론 여기에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이 어디 거냐면 실제 그 듀얼 카메라를 구현하는 그 업체의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아크소프트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퀄컴 있고, 그 다음에 알텍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센서 업체 중에 OVT라는 업체가 있는데 걔네도 도전을 했다가 걔네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퀄컴, 아크소프트, 알텍 그 세 회사 거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MTK라는 그 휴대폰에 AP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걔네도 나름대로의 캘리브레이션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은 간단하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3D의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요. 일단은 그러면 두 개의 듀얼 카메라가 도대체 뭔가 먼저 그거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데 쓰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는 사실 아이폰이 제일 좋아요. 보기가 얘네들이 제일 잘 만들었어요. 듀얼 카메라 현재까지 나온 거는 사실은 정말 듀얼 카메라를 정말 많이 쓰는 애들은 중국 애들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추세는 듀얼 카메라가 아니면 저가형 모델로 판단을 한대요, 걔네들이.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뭐 비보라든지 아니면은 비보, 르에코는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비보랑 또 형제 회사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비보, 그 다음에 화웨이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지금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쓰는 거는 일단은 알고리즘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알텍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 애들은 저기 아크소프트 거기 알고리즘 갖고 있고, 아이폰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은 얘네 자체 솔루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는 줌이고 하나는 일반 와이드 모듈이에요. 그래서 내가 줌을 할 때 디지털 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학 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걸 먼저 알려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로 퓨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듀얼 카메라는 이렇게 지금 4개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기의 저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알고만 계시고 따로는 뭐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별거는 아닌데 지금 업체들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퓨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카메라를 가지고 2개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 카메라는 일단은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은 뭐냐면 2개의 카메라,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컬러 센서를 쓰고 하나는 블랙 앤 화이트 센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RGB 센서를 쓰면서 그걸 가지고 합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줌은 뭐냐면 1배 모듈에 하나, 2배나 3배 모듈, 이렇게 1배,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그 와이드 모듈 하나랑 그 다음에 2배나 3배의 줌 모듈을 같이 붙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줌 카메라인데, 아이폰이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이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더 활발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2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이걸 가지고 요것도 유사하게 따라한 게 있거든요. 합성이라는 게 2개의 그 이미지 품질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DSLR에서 그 나온 효과를 그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요 부분이라서 요 부분에서 요 2개를 약간 좀 장점만 뽑아다가 만든 게 아이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폴디드 듀얼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폴디드는 뭐냐면 옛날에 그 굴절형 경통이 있어요. 굴절형 경통이 뭐냐면 여기에 그 렌즈가 하나 달렸고, 그 다음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센서가 있고, 요런 카메라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여지껏 안 쓰이다가 지금 다시 쓰이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요걸 2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만 갖고도 뭐가 되긴 하지만 2개를 붙이면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듀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트리플은 뭐냐면 모듈을 3개 쓰는 거예요. 4개 쓴 데까지는 있는데 아직은 4개 쓴 데까지는 양산용은 아니고요. 트리플 얘기는, 양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왼쪽 그 3개를 쓰는데 왼쪽에 2개는 퓨전용,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줌을 넣어서 줌으로도 쓰고 퓨전으로 쓰고 복합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금 점점 카메라 개수가 일단은 늘어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단은 일반적인 그림이고, 닫아버렸네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와이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모듈인데, 각도가 그러니까 FOV가 약 한 75도에서
80도 내외 정도 되는 그런 모듈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줌 모듈이죠. 그러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왼쪽 카메라로 찍은 거고 얘는 오른쪽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스위칭만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 되게 그 이러면은 1배 아니면 2배만 찍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중간 단계까지 쭉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배의 줌에서 요 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칭이 있고 퓨전하면서 줌을 하는 게 있어요. 스위칭이 뭐냐면 1배 또는 2배. 요거는 예전에 그 LG에서 나왔던 카메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퓨전은 뭐냐면 1배부터 요 중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2배 또는 많게는 이거를 늘려서 3배에서 5배까지. 지금 목표는 지금 그 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가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걔네는 일단 5배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2점 몇 배의 그 모듈을 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냐?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줌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배, 1.2배, 1.3배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줌밍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일단은 줌이 요즘 많이 추세로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퓨전은 화웨이에서 한번 모델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칼라 센서, 하나는 BW 센서를 써가지고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개선을 해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는 효과가 별로 안 좋고 소비자한테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사장 분위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히 저 부분에서 같이 계속 뭔가 솔루션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들고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조만간 원래는 그 갤럭시 S8에 S8에 뭔가를 준비를 했었는데 드랍이 됐어요. 거기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거기는 드랍이 됐고 아마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다른 모듈 업체에서 만든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전자는 무조건 전기 모듈,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듈을 쓰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삼성 전기에서 만들어야만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선행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삼성전자에서 뭔가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폴디드 듀얼이라든가 트리플은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아마 여기서부터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활용 용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역시 단가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한계는 있을 건데 트리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추세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듀얼 카메라는 여기서 이제 듀얼 카메라가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듀얼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사진을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메일로 안 왔네요. 용량이 커서 그런가. 그러면 듀얼 카메라의 원리는 듀얼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뎁스 솔루션, 두 번째가 저조도, 세 번째가 HDR, 원래는. 그리고 네 번째가 줌이었거든요. 요 듀얼 카메라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뎁스는 뭐냐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피사체의 거리. 각각의 그 사람의 양 안이 그 어떤 물체를 쳐다보듯이 우리가 사람이 물체의 거리를 대충 인식할 수 있는 건 눈이 두 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어떤 물체를 보고 감각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것처럼 두 개의 카메라를 써서 뭔가 뎁스 정보를 우리가 구하겠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응용을 하냐 했는지는 아까 제가 한번 보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분은 좀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센서가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놀 카메라 모델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맺힌 상과 여기에 맺힌 상을 기준으로 삼각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한 점이 여기에 맺히게 되고 여기에 맺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리별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이 딱 같은 위치에 맺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왼쪽 카메라랑 오른쪽 카메라에 보면 한 점이 하나는 이쪽에 맺혔으면 하나는 이쪽에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합쳐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림이 그 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것처럼 그 간단한 삼각측량법으로 요 두 개의 거리를 알게 되면 요 두 개의 픽셀 두 점 간의 거리를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퍼펙트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카메라에서는 요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거리를 나오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응용되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을 두 개의 카메라로 각각 찍어서 거리를 알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거리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3D로 구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 거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진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초점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 보이잖아요. 뒤에 부분까지 다. 근데 듀얼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다 날아가요. 이게 사실은 DSLR에서 구현이 되는 그 아웃포커싱인데 그거는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렌즈도 크고 그 다음에 렌즈도 큰 데다가 밝고 뭐 그런 렌즈가 필요한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듀얼 카메라 갖고도 구현하는 게 바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얼굴을 인식을 해서 사람의 거리까지만 남겨두고 그 뒤에 있는 이미지들은 영상 처리를 해서 로페스 필터링 연산 처리해서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잘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이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줌은 일반적으로 모델이 있었는데 이 뎁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솔루션이 사실은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근데 아이폰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서 먼저 출시를 했죠. 근데 저게 생각보다는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사람은 저게 뭐 별로 필요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폰 카메라 중에 저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집에서 가족들 찍을 때 보면 확실하게 저렇게 찍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마치 DSLR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뎁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조도는 뭐냐면 저조도랑 HDR은 좀 비슷한데 저조도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노이즈가 적은 그런 영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저조도 카메라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솔루션이 하나는 RGB고 하나는 블랙 앤 화이트예요. 이 두 개의 센서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RGB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의
다이 위에다가 칼라 필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칼라 필터만 제거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듀얼 카메라용으로 나오는 거는 소니나 다른 뭐 옴니비전이나 이런 데서 다 듀얼 카메라용으로 나와요. 워낙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RGB랑 BW를 항상 걔네들 라인업에 보면 RGB 센서랑 BW 센서 라인업이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칼라 필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BW가 그만큼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칼라 필터는 사실은 가림막이니까 같은 빛이 들어와도 얘가 훨씬 밝아요. 그럼 뭐냐면 노이즈란 거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게인을 올렸을 때 노이즈가 많이 나오거든요. 게인을 노출 시간 때문에는 노이즈가 생각보다는 안 올라가고 게인을 올렸을 때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건데 얘는 게인을 최대한 낮춰도 얘보다는 더 잘 나와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얘가 노이즈가 없으니까 얘로 칼라 이미지를 만들고 얘를 기준으로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저조도에서. 그런 식의 이제 알고리즘이 주로 이제 저조도 알고리즘이고 HDR은 뭐냐면 HDR도 역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RGB 플러스 RGB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HDR은 뭐냐면 두 개의 노출을 달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창가에서 사람을 찍으면 뒷배경은 하얗게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는 노출을 작게 하고 하나는 노출을 길게 하면 여기는 사람이 안 나오고 노출이 짧으니까 대신에 뒷배경이 나와요. 사람이 그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을 찍었을 때. 그럼 반대로 얘는 뭐냐면 반대로 노출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잘 나오고 나중에 뒷배경이 잘 나온 것과 사람 잘 나온 것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HDR 기능이 좋다고는 해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잘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게 반응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줌 1배나 2배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줌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2배 줌까지 많이 쓰는데 지금 많이 3배 줌 그리고 크게는 5배 줌까지 개발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일 그 선도 업체가 어디냐면 코어 포토닉스라는 업체인데 이 코어 포토닉스는 재밌게도 매출이 없어요. 얘네가 제일 잘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자기네들이 제일 기술이 좋으니까 협상을 잘 못해요.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실은 미운 털이 바뀌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쓰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조만간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런 개념을 제일 먼저 뭐 전시회 같은 데 들고 나가고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능도 제일 좋아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1배, 3배 줌 모듈 2개를 써가지고 5배 줌까지 만들겠다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실제 회사에서 썼을 때는 뭐 주밍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기는 해요. 제일 좋기는 하고 다른 업체도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런 거를 다른 업체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그 듀얼 카메라의 그런 어떤 그 타겟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듀얼 카메라 타겟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요 타겟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요 세 개는 캘리브레이션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캘리브레이션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요 세 개는 그렇죠. 요거는 어차피 요것도 생각보다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기는 한데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고 요 두 개는 사실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는 게 예전부터 그 카메라에 그 휴대폰에서 두 개의 그 사진을 2장 찍어 가지고 하는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도 크게 구현하는 데 문제는 없고 실제적으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도 자기네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뎁스는 요거는 반드시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활용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줌도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면 좋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에 줌 있잖아요. 줌을 전동식 줌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 하면은 이렇게 센터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사실은 그 센터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전 그 모듈 만드는 업체에서는 캘리브레이션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캘리브레이션을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데는 아직 없어요. 그 자체 알고리즘 갖고 하는 데는 아직 없고 각각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뭐냐면 뎁스 정보를 구해서 뭐 아까 그림처럼 뭐 뒷 배경을 날린다든지 저조도라든지 HD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캘리브레이션 솔루션도 제공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되게 그거는 모듈 업체에서 만들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기 있을 때도 그거는 굳이 그렇게 진행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듀얼이라는 게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듀얼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아까 같이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뒷배경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합성을 한다든지 하는 알고리즘이 휴대폰 쪽에 들어가요. 알고리즘이 휴대폰 쪽에 들어가고 이 알고리즘을 하는 업체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아크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삼성전기랑 제일 먼저 다른 데랑도 했죠. 다른 데랑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비리비리했는데 삼성전기랑 하면서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퀄컴을 많이 썼어요. 퀄컴을. 근데 얘네들이 너무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거 없냐라고 삼성전기 쪽에 거꾸로 물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얘네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크소프트는 엄청나게 여기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대당 휴대폰 한 대당 제일 많이 불렀던 게 3불 자기 알고리즘 넣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퀄컴이 있고 그 다음에 코어포터닉스 있고 그리고 알텍이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얘네는 아직 양산 실적은 없어요. 아직 양산 실적은 없는데 굉장히 많이 검토되고 있는 업체기는 하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양산 실적이 있고 작년에 샤오미에서 듀얼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퀄컴 알고리즘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게 비브에서 한 모델 나왔어요. 비브에서 한 모델 나왔고 거기에 이제 요거 이제 다 삼성전기 모듈이 들어갔었고요. 알텍은 얘네 자체가 이제 그 모듈 만드는 업체일 건데 쟤네 자체적으로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어요. 듀얼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그러면서 쟤네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툴도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고 MTK도 있고 근데 얘는 캘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캘은 필요 없다고 자기네들이 공견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면 쟤네 MTK는 대신에 캘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캘은 캘리브레이션 얘기하는 건데 캘리브레이션은 필요가 없는데 모듈 만들 때 그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축이 틀어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제가 이제 캘리브레이션, 뭘 캘리브레이션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게 스펙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스펙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는 좀 스펙이 생각보다는 좀 널널하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쟤네들이 저 알고리즘을 만들면 캘리브레이션은 모듈 제작업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듈 제작업체 해줘야 되는데, 그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한데, 회의 다 달라요. 각자 원하는 게 데이터가 다 달라가지고 그 어떤 그 특정한 몇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몇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쓰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에서도 자체 알고리즘을 갖고 가려고 했었어요. 자체 캘리브레이션을 갖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자체 캘리브레이션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를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모듈을 같이 납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 아크소프트 애들이 자기네들이 소프트를 잘못 만들어 놓고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기 딱 좋아요. 삼성전기나 뭐 어떤 모듈 제작업체에서.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은 모듈 제작업체 굉장히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체를 안 하고 여기서 얘네들한테 다 요청을 해요. 근데 이미 그런 그 관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각자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반대로 우리 쪽에 제공을 해주죠. 이쪽 모듈 제작업체에다가 모듈 제작업체에 제공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모듈 제작업체에서 그거 이제 걔네들은 다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차트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차트 주고 촬영 환경까지 다 얘네들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만들어 주게 되고 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얘네 쪽이 형태가 이제 DLL이라든지 아니면 실행 파일로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캘리브레이션 해서 E2P롬의 데이터를 써주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체 솔루션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다 DLL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하는 거는 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실은 모듈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알고리즘은 다 쟤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런 알고리즘도 개발은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런칭할 단계는 아니고 개발을 하고 저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때문에 얘네도 자기네들한테 맞는 자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자체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쪽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성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 차트 다르고 얘 차트 다르고 얘 차트 다르고 얘 차트 다르고 얘 차트도 달라요. 그러면 이 설비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삼성전기에서 아크소프트를 자꾸 밀고 있는 게 퀄컴이랑 아크소프트는 그 멀티포트를 굉장히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얘 코어포텍스는 최악이고요. 알텍도 별로 안 좋고 MTK는 정말 얘네들은 좀 답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요만한 사이즈면 6개 모듈이 제 화이트보드 사이즈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모듈을 6개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듀얼에서는, 왜냐하면 차트 거리가 항상 30 내지는 한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화각 때문에 다른 거랑 겹쳐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한 요 사이즈에서 한 6개 정도 모듈 정도를 동시에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아크소프트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저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듀얼 카메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듀얼 카메라가 뭔지,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 각자가 안 하는 건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캘리브레이션은 뭐 하냐, 뭘 하는 거냐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듀얼 카메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카메라가 수평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렌즈가 있고 여기 센서가 있고 렌즈가 있고, 제대로 만들려면 광축이 수평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항상 뭐 사람 눈은 안 그렇지만 아무튼 얘는 두 개의 카메라가 어떤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광축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듀얼 카메라는 무조건 저 두 개의 광축을 수평하게 맞춰야 된다. 수평하게 맞춰야 되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맞춰야만 아까 말씀드린 뎁스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듈 만들려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인트린식 파라메타랑 익스트린식 파라메타 두 개 다 필요해요. 두 모듈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인트린식 파라메타 중에 포컬 랭스도 각자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디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델, 그 다음에 여기가 포컬 랭스, 디센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스토션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까지는 이제 인트린식이고 여기가 이제 익스트린식인데, 로테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슬레이션. 일반적으로 듀얼 카메라에서 베이스가 되는 파라메타가 이거예요. 이 파라메타를 구해가지고 E2P롬에 넣어주죠. 물론 여기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업체마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 중에는 무조건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이걸 가지고 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디센터. 왜냐면 포컬 랭스는 웬만하면 맞거든요. 포컬 랭스는 웬만하면 맞고, 저것도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쫓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도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로테이션. 사실은 요거는 생각보다는 크게 저거 안 되고요. 포컬 랭스도 그렇고, 디스토션은 당연히 모든 카메라가 다 항상 디스토션에서 애를 먹기 때문에 저게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저게 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포컬 랭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카메라의 포컬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디센터는 뭐냐면 광축이 센서 면에서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게 이제 디센터인데, 그게 왜 저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센서 면이 이렇게 있고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피놀리로를 따졌을 때 광축이 원래는 센터에 와야 되잖아요.
광축이 원래는 센터여야 되는데 절제로 모듈 만들 센터에 올 수가 없거든요. 뭐 물론 한 개 정도는 있겠죠. 몇백만 개 만들어서 센터로 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 센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센서가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 센서다. 1마이크로 센서라면 얘의 렌즈의 광축이 1마이크로 움직일 때마다 한 픽셀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얘 일반적으로 그 렌즈를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안 하고 그냥 장착을 하게 되면 100마이크로미터까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100마이크로미터까지 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픽셀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그 요즘 12메가짜리가 가로 사이즈로 4208에 세로가 3120인데 그 4000개 중에 100픽셀이 틀어져 버리면 엄청나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두 카메라로 찍으면 사실은 피사체가 두 카메라에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유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세로로 100픽셀 틀어졌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점이 같은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픽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픽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건 뭔 얘기냐면 문제는 얘는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 두 개의 카메라가 최대한 비슷한 화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한쪽이 저렇게 100픽셀 틀어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겹치는 영역이 작아지게 돼요. 겹치는 영역이 작아지면 여기는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이 위아래는 날려버리고 여기만 활용을 해야 되고 위아래는 실제 카메라 이미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다른 걸 써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아무튼 더 디센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센터 정보가 있어야 얘 디센터는 사실은 만드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 사실은 뭐 어떤 그 알고리즘의 그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는 크게 생각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만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스토션은 아시는 것처럼 뭐 두 가지 종류의 디스토션이 있거든요. 배럴 디스토션이라는 게 있고 핀쿠션 디스토션이라는 게 있고 배럴은 이미지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배럴이고 그 다음에 핀쿠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핀쿠션이고 근데 요즘은 하도 모듈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예전 혹시 그 카메라 갤럭시 S7이었나 S6였나에 보면 그 직선이 아닌 것처럼 나온다고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디스토션 보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만 보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배럴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더 내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점을 디스토션이 똑같은 점을 봐야 되고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디스토션 개수를 잘못 측정을 하면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디센터가 틀어지면 센서에 맺히는 그 위치가 다 바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토션이 또 영향을 주게 되면 더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리즘을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랜드 디스토션이고 그래서 저 부분도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싱글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싱글에서 다 아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사실은 듀얼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듀얼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로테이션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카메라는 수평을 봐야 돼요. 수평을 봐야 되는데 모듈을 만들다 보면 수평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광축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고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광축이 이런 식으로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몇 도 틀어졌다. 또는 얘도 같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재밌는 거는 이 x도랑 y도가 같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방향을 보기 때문에